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3월 12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7시 한 15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늦었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일단 미국 시장의 간단한 이야기, 그리고 국내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현재 업종 중에서 대장주 업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번 주에는 화장품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쪽, 미디어 쪽, 2차전지 쪽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2차전지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듯이 월간 차트에서 MACD로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보통 보조지표라는 게 아예 무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제가 고객이랑 통화를 좀 했을 때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었거든요.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고,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60대 중반에서 70대 정도까지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비중도 크고. 근데 보통 이렇게 이쪽 연배의 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매수는 다들 하시는데요. 이제 매도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번거를 항상 다 까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보통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MACD 월간 차트는. 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라고 하면 5년, 10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현재는. 그래도 그나마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안전한 것이 MACD인 것 같아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MACD를 당분간 계속 좀 일관되게 MACD로서 좀 시장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MACD로서 월간 차트에서 큰 그림을 본다면 주간 차트나 일간 차트에서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다른 보조 지표를 활용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뭐 스토캐스틱도 많이 보고요. 뭐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지표도 보고, 일간 차트에서도 역시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지표, 뭐 스토도 보기도 하고 RSI도 보기도 하지만 일간 차트에서는 좀 너무 빠르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를 보는데요. 이거를 다 한 번에 말씀드리면 혼란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한동안은 MACD 월간 차트로만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MACD 월간 차트로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혹은 내 보유 종목을 직접 진단해 볼 수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MACD를 어떻게 보는지는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저번 주에 한번 MACD 월간 차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전쯤에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 MACD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본다고 했죠. 요 아래 게 월간 차트이고 주간 차트, 일간 차트, 이 중에서 MACD는 월간 차트에다만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죠. 사실은 요 정도로 보면 가장 시장에서 혼란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동평균선이란 건 없죠.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심리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일 때는
좀 심리적으로 조금 부대끼 뭐라고 할까요? 심리적으로 조금 그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속임수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일단 뺐습니다. 저 역시도 머리가 복잡하거나 예를 들어서 일간 차트로 이렇게 보는데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딴 거 다 지우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 지우고 그냥 거래량만 놓고 거래량과 수급 정도만 이렇게 깔아놓고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래량을 좀 많이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매물대라든지 이런 심리들을 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눈에 조금 더 한눈에 보기를 원하신다면 일간 차트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 차트에다가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캔들 볼륨 차트라는 것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날 이렇게 두껍게 캔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거래량 없고 없이 이렇게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없을 때는 이게 아주 캔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서 밑에 거래량을 같이 이렇게 놓기 보는데 이렇게 캔들 볼륨 차트로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알고 있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외 지수를 먼저 일간 차트로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정치 뉴스와 경제 뉴스는 좀 구분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과거에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치 뉴스인데 이게 마치 경제 뉴스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건 주의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어떤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이슈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이야기, 이거는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모든 게 포함되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이 정도로 센 뉴스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저는 강하게 느꼈거든요. 강하게 느꼈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북한의 이슈 북핵 북핵 이슈 관련한 거에서는 국내와 국외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상당히 조금 많이 반감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야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한쪽에서 너무 지금 북핵 관련한 이슈를 좀 덮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그럴 때는 그냥 국외 뉴스를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국외 뉴스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국에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저녁 뉴스를 틀어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언제나 북한 뉴스는 항상 나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신이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봐도 지금 북한 관련한 이 이슈가 모든 경제의 어떤 악재들을 다 덮는 듯한 좀 강력한 호재로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5월 정도 안에까지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 3월 12일이잖아요. 근데 5월경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까지는 별의별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주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현재부터 5월까지는 이 뉴스는 일단 직선으로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이런 작은 어떤 노이즈들은 조금 무시하시고 일단 그 당일이 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까지의 그 당일이 되기 그 전날까지는 호재로 인식하는 게 어떤가. 그 호재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호재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보면 가장 강한 건 현재 필라델피아 이거 말고 일단 나스닥 지수를 먼저 보면은 나스닥 지수는 전에 이렇게 무너졌던 것을 다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죠? 전체 다 회복했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이때 거를 갭으로 뜰 정도로 회복을 했는데요. 약간의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 갭으로 뜨는 게 이 전고점을 이 갭으로 뜨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는 7일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한 일주일 정도는 이 갭으로 뜨는 것이 정확히 지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보통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 지지선을 강력하게 뚫고 바로 더 강력하게 하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 속임수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속임수들을 거르기 위해서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의 추이를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것이 저도 보겠지만 시장에 전 세상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보는 기간입니다. 보통 합의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지금의 이런 모습들을 여기를 반등을 한 상태에서 뭐 지지를 잘 받고 다시 깨지 않고 가준다면 시장은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강세 국면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약간의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우 지수를 보면 다우 지수는 아직 회복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한 뉴스인 겁니다. 불안한 약간의 S&P 500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근데 나스닥만 강하거든요. 나스닥이 강한 이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깬 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필라델피아를 빼고라도 이 세 개의 지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요 세 개가 보면 보통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팔로스루 데이가 나오거나 시장이 아주 좋게 변할 때는 적어도 한두 개의 큰 시장에서 같은 변동성 혹은 같은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요. 지금은 나스닥 혼자 너무 강하다. 그래서 약간의 불안함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심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일단은 추세가 전환된 거는 같다. 하지만 다우와 S&P 500이 신고가를 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하되 본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전액 뭐 100% 이상 100% 정도를 싣거나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르진 못하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지금 오늘로써 저희 주식 비중이 몇 프로였죠? 저희가 오늘도 추가 매수를 했잖아요. 오늘 저희가 48% 정도 비중이었네요. 그죠? 오늘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함으로써 저도 주식 비중이 48% 정도인데요. 이 48% 정도인 것은 절반 정도 회복했다라는 의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코스피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역시도 오히려 푸켓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더 좋은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국내 시황을 좀 보면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역시 다우랑 S&P 500처럼 아직 회복이 많이 되진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의미 있는 것은 요때 하락했던 이 구간과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이 절반 정도를 일단은 오늘로서 회복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회복도 며칠은 봐야겠죠. 진짜 회복인지 아닌지는 한 이번 주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시황이 아니었죠. 오전 점심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지수 이야기할 때 좀 말씀드렸던 건데
시장에서 절반의 회복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절반.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고점과 저점 이만큼 빠진 상태에서 지금 딱 절반 정도, 이만큼에서 이 절반 정도의 비율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지수가 회복했다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2월 초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한 달 반 정도면은 얼마 정도인가요? 한, 그러니까 한 영업일수로 따지면 한 30일이 좀 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30일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정도 이에 투자한 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은 그 심리의 평균 가격이 이 고점부터 이 저점까지의 평균 가격은 절반 정도인데, 이 절반의 의미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 혹은 평균 단가, 그냥 평균 단가라고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평균 단가의 이상으로 지수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종목이라고 하면 내가 투자한 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지수가 아닌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와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만큼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만큼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와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겠네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의 대다수의 평균 가격보다 지수가 위에 있다라는 거는 수익권이라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수익권일 확률. 그 말은 지수가 수익권이라는 것은 심리가 좋아졌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심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수급을 좀 보면 오늘 보면 오늘도 그렇고 며칠 계속 개인들은 계속 팔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 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한 30일 이상 동안에 고생했던 그 시장에서의 매입 단가를 전부 다 회복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그 방향으로 더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려 있다가 조금의 수익을 보고 다행이다 하고 매도하는 그런 심리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전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투자했던 사람이 이 1,000원까지 주식이 오는 과정을 얘기를 많이 하면, 내 돈이 1,000원이었을 때 매수하자마자 주식이 빠져버리면 한 500원까지 오면 사람들은 꽤 많이 좌절합니다. 근데 보통 이 500원까지 오는 이 과정 전에 보통 물타기를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면 내 평균 단가의 근처에 이제 오기 시작해지면 보통 불안해집니다. 나 손해를 여태까지 한참 보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회복이 되니까 도망 나와야지 하는 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죠. 1,000원일 때 매수했던 부분이 이 1,000원이 오기 전에 쭉 빠졌던 게 그 평균 단가에 오기 전에 살짝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진짜 상승이라고 하면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밀리는 경우에는 거래량이 보통 마르죠. 거래량이 줄죠. 그렇죠.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이 평균 단가의 이상으로 지수가 올라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주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더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마음 놓고. 그래서 지수의 어떤 절반 회복이라는 것의 심리는 상당히 좋은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의 수급이 계속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는 금요일, 월요일 이틀로 본다면
누적으로 본다면 아직 방향성은 잘 모르겠지만 방향성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 누계로 한번 보면 일단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의미 있게 조금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지금 끝이 들렸습니다. 살짝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도 약간 들리고 기관은 계속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다 팔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역시 코스피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런 시장이 강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올리는 시장, 이런 시장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나 현재 아주 강력한 어떤 뉴스로 이 뉴스도 아주 강력한 뉴스로 시장이 좀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들을 다 덮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는 아주 좋은 뉴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5월까지는 변동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우상향일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화장품주와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확실히 강하죠. 그 다음에 지금 강한 쪽은 미디어 컨텐츠 쪽이 확실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2차 전지와 IT 쪽에도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좀 마음 편하게 이쪽은 조심스럽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화장품 쪽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좋은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는 뭐 여러 번 제가 카페에도 뭐 글을 좀 남기긴 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단연 대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해보면 일간 차트에서 일단은 화장품이라고 하면 코스맥스 코스맥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월간 차트로 이제 볼게요. 지금 일간 차트였고 월간 차트로만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로 보면 그때 기억나시죠? 월간 차트로 보면 이 기준선에서 딱 첫 번째 올라갈 때 이때가 사실 이때부터 시작인데요. 시작은 언제나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통 MACD가 처음에 탁 튀어 올라올 때는 주간 차트, 일간 차트도 꼼꼼히 봐야 됩니다. 봐야 되지만 변동성은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 저는 보이고 대장주의 의미는 실적이 강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지 않죠, 보통.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짧기 때문에 MACD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 차트인데요. 주간 차트로 볼 때도 보면은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분명히 변동이 좀 많을 겁니다.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은 많이 주겠으나
대장주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장주들은 한번 추세가 잡히면 오래 갑니다. 보통.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대장은 지금은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조금 눌리거나 조정 이후에 봐야 될 자리이긴 한데요. 저는 메디톡스라고 좀 사실 보고 있거든요. 어, 메디톡스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3년 가까이를 이렇게 이 박스권을 탈피를 못했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눌리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최근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해결됐고 중국에서의 어떤 선점 시장, 중국 시장이라는 넓은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긴 했지만 최근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다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합니다. 시장에서 이 가장 빠르게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꽤 오랫동안 시장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MACD가 초기 구간이라는 것을 본다면 다만 여기서 이렇게 좀 눌리는 과정이 있고 이 다음에 방향성을 잡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뒤따라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라면 지금 이렇게 갭으로 들어가고 윗꼬리가 잡힌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조금 돌파 이후의 눌림 혹은 테스트 이후 과정에서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ROE가 꺾이거든요. ROE가 꺾이는 건 당연합니다. 이 회사는. 왜냐면 ROE가 40이 넘는 ROE라는 것은 시장에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 20대까지 20% 정도의 ROE로 내려옵니다. 보통. 강력하게 ROE가 상승했던 것, 특히 ROE가 비정상적으로 40% 이상 증가하는 것들은 ROE를 좀 제하고 EPS로 보는 것이 좀 합당할 수도 있거든요. ROE가 40이라는 것은 시장을 매년 40%씩 잡아먹는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을 포화되는 거잖아요. 시장에 더 이상 먹을 수 있지 않습니다. ROE가 40으로 계속 성장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국내에서 거의 꽉 찼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을 이제는 해외로 돌리는 이 계기가 될 것이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톡스라는 것을 대장주로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이 대장주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셀트리온이 아닌 메디톡스로 좀 관심을 보고 다만 이 돌파 이후의 과정이 이것이 선반영된 건지 아닌지 이 초기 구간이 더 상승할지 아닌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을 때 확인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못생기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서 실패하는 확률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메디톡스는 실적으로나 어떤 회사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관망하고 나중에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화장품 쪽에 화장품과 바이오 헬스케어 쪽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쪽을 좀 유심히 보자. 그래서 대표로 되는 종목으로는 코스맥스라든지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것은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는 이제 IT 쪽이 조정 혹은 뭐 하락과 같이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성장하는 업종이 어디냐,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 이야기가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쪽 하면 말이 한 1, 2년 전부터 많이 나왔죠. 4차 산업 쪽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부정하기 힘든 부분이죠. 4차 산업이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겠죠. 일단은 4차 산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왜냐면 4차 산업이 아직 이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통 1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18세기 때 증기로 인한 것이었고, 뭐 2차라고 하면은 전기가 나오면서,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뭐 3차 산업이라고 하면 지금이 아닌가? 혹은 그죠? 지금보다 살짝 전에 시작해서 지금 과정인 거죠. 인터넷과 컴퓨터, 그러니까 IT,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이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4차 산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4차 산업에는 보통 속해 있는 업종에는 테마주 형식의 뜬구름 잡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4차 산업 이야기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많이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로 4차 산업이라는 것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으로 돈을 버는 회사를 그래도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 중에서 4차 산업에 그래도 돈을 버는 회사는 2차 전지 쪽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뭐라고 할까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다가올 4차 산업, 아이고 4차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흔히 얘기를 많이 하기를 뭐 점점 지능화될 것이다. 혹은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다. 뭐 그러면서 4차 산업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지금 돈을 버는 회사를 일단 못 찾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얘기를 한다면 뭐 흔히 스마트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스마트카.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스마트카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에 뭐 기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만 스마트카가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제 전기차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라는 것이 대중화가 돼야지만 스마트카, 그러니까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말하는 그 스마트카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그래도 천천히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이 전기차 중에서도 저는 그 소재 쪽을 좀 보자라는 좀 생각이 좀 합니다. 소재. 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가 많아지려면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 소재들이 완성이 돼야겠죠. 근데 현재 보면은 전기차라는 산업 역시도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고 보통 성장하는 어떤 산업 주기에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의 요소인 소재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려면 이 소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전기차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소재의 이 핵심을 만드는 회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주들은 항상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공급에 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 쪽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국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올 6월 달이죠. 올 6월 달에 의무 판매제가 도입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언제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시장 규모가 큰 전기차는 다른 내연기관들은 미국이 단연 선두를 달렸지만 전기차는 중국이 선두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중국 시장을 많이 좀 관심 있게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뭐라고 하나요? 그 2018년도에서 6월 달까지 수렴, 그 의견 수렴 기간을 이제 거치고 6월 이후부터의 어떤 의무 판매제를 실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쵸? 그래서 그게 지금 3월이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캠텍을 한번 볼게요. 저는 만약에 전기차를 하나를 꼭 매수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캠텍을 가장 대장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든지, 아이고,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포스코 캠텍은 조정이 가장 약했고 좀 가장 강하게 좀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대신에 가장 재무적으로나 회사 매출 구조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좀 말씀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장 강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변동을 보인다면 그나마 가장 변동이 약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회사가 저는 포스코 캠텍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은 중국에서 6월에 의무 판매제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좀 잔잔하긴 한데요. 이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신고가를 내는 입장에서, 그리고 전기차의 시장이 개화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성장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꼭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또 보면은 보통 요렇게를 보는데요.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전기차 판매량, 그러니까 보통 요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서 20년도까지를 이렇게 넓혀서 연평균으로 보면 30% 이상의 성장으로 추정을 하죠. 그 안에서 리튬 이온, 그러니까 리튬 2차 전지의 전지도 같은 성장률을 보이거든요. 특히 전기차용 리튬 2차 전지는 이 중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리튬 2차 전지, 이게 말이 좀 어렵네요. 리튬 2차 전지도 매우 큰 성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리튬 어, 전기차용 2차 전지는 7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겠죠. 그 이유는 전기차용 시장 안에서 향후 어떤 뭐 EV라든지 하이브리드 쪽 EV의 비중이 계속 확대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될 것이 리튬 2차 전지에서도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요. 이 대형 쪽에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정된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그러니까 진짜 시장이 개화기를 조금 넘어 성장기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에 되면 상당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기간이 2019년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1차 큰 상승이 한번 포스코 캠텍이 나오긴 했습니다. 보통 저희도 요때 매수를 많이 했고, 이때도 좀 짧게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게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잠깐 나왔다가 다시 상승할 때도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쪽은 계속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좀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회원들이랑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그거 이야기, 잠깐 용어 정리만 잠깐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리튬 이온 정지는 양극이라는 것과 음극,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 드리는 게 편할까요?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극과 어떤 음극 사이에서 유기 전해질을 넣어서 충전, 방전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원리로 플러스 극 리튬이온이 중간에 전해액이라는 그 전해액을 지나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충전 시에는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로는 충전 시 리튬 이온을 제공하는 양극 그 물질과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는 음극, 그리고 양극과 음극에서 발생한 전자가 그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부를 이제 단락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방지하는 분리막이라는 게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전해핵, 요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표 종목들만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리튬 이온 이온 전지의 제조 원가 중에 뭐라고 할까요? 제조 원가 중에 그 지금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가 보통 한 75% 정도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쪽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쪽 이야기는 사실 작년부터 너무 많이 해서 자세히 할기가 조금 좀 민망합니다. 하도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것이 사실 헷갈리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헷갈린데요. 그냥 심플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구조까지 설명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단순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금속에서 금속 이제 광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뭐 히토류들이긴 한데 양극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극재, 그 다음에 뭐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전해액, 분리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 셀이 나오죠. 배터리 셀이 나오고 이것을 다시 더 구조화해서 배터리 팩이 나오고,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전기차에도 쓰이고 ESS에도 쓰이고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뭐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보다도 현재는 이쪽의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면
양극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은 LNF,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정도까지가 저는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음극재라고 하면 포스코 캠텍 뭐 정도, 그 다음에 전해액으로 본다면 후성 정도, 솔브레인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분리막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데요. SK 이노베이션 정도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 근데 이 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에서 이 이 소재가 매출에 얼마 정도를 관여하느냐, 이걸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 어, 양극재를 만드는 LNF를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LNF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재료 비중이 거의 100%입니다. 이 회사에. 그리고 이 얘네가 LG화학의 한 65% 정도를 주고요. 삼성 SDI 한 25%, 중국에 한 10% 정도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장 좋은 거냐? 예를 들어서 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음극재를 볼 때는 저는 포스코 캠텍을 대장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가 보니까 오늘 날짜로 뉴스 검색을 좀 해보면 현재 3% 정도라고 나온 것 같아요. 이 배터리 재료인 음극재가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3% 정도 돼요. 3%. 그리고 이것은 삼성 SDI와 뭐 소니와 뭐 기타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수출이 되긴 하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 좋은 회사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이게 조금 변동성을 좀 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를 고르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회사가 요렇게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요렇게 있었는데 요렇게 분할이 돼 있었습니다.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이 있는데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이 A, B, C라는 이 사업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플러스가 이렇게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새로운 어떤 알파라는 무언가에서 아이템을 시작을 했는데요. 맨 처음엔 이 회사가 이 알파라는 매출이 이 회사의 한 2, 3%밖에 비중이 이 회사의 1,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시대에도 잘 맞고 너무 좋아서 1, 2년 지나고 났더니 이 회사의 비중이 한 15%, 한 20%까지 비중이 넓어진다라는 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의 매출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 ABC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ABC라는 다른 사업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되고 추가로 새로운 U가 생겼을 때가 이 회사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ABC가 계속 돈을 잘 벌어줘야 하는 이유는 이 U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증설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증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이 잘 버는 이 돈이 현금이 많은 회사가 후성도 그래요. 후성도 돈이 많거든요. 후성이라든지 포스코 캠텍 같은 회사가 기존의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회사들이 새로운 유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야지만 이 회사는 안전하게 계속 자기 돈으로 증설을 해 가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고 결국에는 기술과 돈으로서 경제적 해자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LNF라는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가 맞아요. 만약에 제가 양극재라는
종목에서 한 종목을 한다면 LNF나 에코프로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LNF라는 회사는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 회사 매출 비중의 전체가 이 배터리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증설을 할 때 그동안에 돈을 못 모아놨다면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혹은 이쪽 전기차가 조금만 꺾이면 이 회사의 주가는 엄청 빠르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개화기 때 시장에서는 개화기 때 산업이 성장 산업까지 가는 도중에 수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냅니다. 부도가 나거든요. 수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두 개만이 성장을 하고 결국에 그 한두 개 회사가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적 혜자를 갖기 마련인데요. 거까지 가는 데까지 그나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회사들은 기존의 회사가 잘 돼야 돼요. 기존의 사업이 잘 되는데 새로운 유라는 것이 생겨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회사를 저는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는데요. 그 회사가 저는 포스코 캠텍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후성 같은 회사는 또 전해질에는 거의 이 회사가 전부예요. 전해질이라는 것을 고를 때는 후성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후성의 그 배터리 재료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매출의 한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해질 요게 망해도 이 나머지 부분이 하도 강력하기, 그 냉각제라든 냉매제 이런 부분이 하도 강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다가 손해 보는데요. 버틸 수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버틸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물려도 언젠가 빠져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후성이라든지 포스코 캠텍 이런 회사들이에요. 후성, 포스코 캠텍 이런 회사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LNF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업황에서 밀려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밀려나거나 회사에 위기가 닥치거나 이러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법한 회사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러한 포스코 캠텍이 그러면 매출의 3%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올해 10월까지 2만 4천 톤까지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3만 6천 톤 그리고 회사 측에 따르면 25년까지는 6만 4천 톤까지 생산 능력을 갖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회사에 어디 돈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네 돈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극재 매출이 작년에 380억 정도인데요. 올해는 800억 정도로 넘어갑니다. 음극재만. 근데 만약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왔다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매출이 상쇄될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자기네 돈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대로 회사에 쌓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캠텍을 좀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는 현재는 천연 흑연 음극재만 생산하는데요. 앞으로 제품 다양화를 위해서 인조흑연이나 어떤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할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인조흑연 음극재는 이 어떤 그 주요 원재료가 침상 코크스라는 것인데요. 이게 자회사인 PMC텍에서 다 생산합니다. 그래서 수십 개월화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후성이라든지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매출액이 800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어, 예를 들어서 포스코 캠텍이 3천억을 투자해서 올해 80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럼 다른 회사들이 3천억 투자하면 포스코 캠텍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경제적 해자인데요. 그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인데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회사가 후성과 포스코 캠텍입니다. 근데 LNF는 아직은 그런 경지에까지 간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1분기 이번 1분기 전기차 대량 생산 이제 모델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그러니까 주당 생산성이 시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 뭐 좀 이렇게 어떤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불안감도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조정도 받긴 했는데요. 이쪽 시장을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회사의 어떤 튼튼한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후성, 포스코 캠텍,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정도. 삼성 SDI도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삼성 SDI는 뭐라고 할까요? 배터리 셀이나 배터리 팩 쪽에서는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해질 쪽은 후성, 음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캠텍, 그리고 배터리 셀과 팩에서는 삼성 SDI 정도가 대장주인데요. 저는 요 정도의 종목이라면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한번은 월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에서 포스코 캠텍을 보면 아직 이게 조금 선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이때가 그러니까 작년 거의 2월 달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도 포스코 캠텍을 2017년 2월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2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볼게요. 이렇게 낮춰서 볼게요. 거래량을 빼고 보면 포스코 캠텍을 작년 2월 정도에 만약에 요때부터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만큼 수익을 내고 잠깐 쉬고 2차 매수 쉬고 지금 세 번째 들어가는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스코 캠텍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번 보면은 요때 구간대가 한 150% 수익이 났었고 두 번째 구간대로 보면 이것만 해도 한 50%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종목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언제를 고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주간 차트 상에서 요때 이만큼의 거래량이 언젠가 한 번은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1차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올 것으로 보고요. 이 정도의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성장이라든지 어떤 실적 이런 거 하나도 모자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성도 한번 볼까요? 후성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후성, 아이고, 후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해볼게요. 후성이라는 종목은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월간 차트로 보면 지금 요렇게 이 기준선 보면은 이 기준선 아래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 이 기준선에 회복돼서 빨간색이 다시 들어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 위에 있지만 이 빨간색이 아닌 이 파란 구간은 신규는 매수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 후성으로 좀 보면 후성을 보면 이렇게 보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로 보면 요 구간이었겠네요. 여기 딱 시작하는 구간, 그렇죠? 요 구간, 그러니까 요 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시작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이거 다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는 힘들 수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니까 요때부터 요만큼의 수익, 그리고 요만큼의 수익, 그리고 요만큼의 수익, 그 다음에 또 뭐 요정도의 수익, 요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내는 구간들, 이게 사실 월간 차트이니까 이렇게 보일 텐데요.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만약에 이때부터 들어갔다고 하면 이때도 60%, 그렇죠? 40% 정도, 50%, 보통 50%씩 나오거든요.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MACD가 이렇게 강하게 갈 때는. 근데 이건 제가 마치 좀, 뭐 좀 이게 약장수 같은 느낌이 나서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수보다 매도를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준선 위에 있을 때 이 빨간색에서는 매수 매도가 아주 좋다. 하지만 이 파란 구간은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 그런 거고, 그죠? 이런 파란 구간은 조정 구간이 많거든요. 근데 이 기준선을 깨버리고 나갈 때는 적어도 매도하자.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서부터 다시 이런 구간이죠. 잠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그땐 다시 매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후성은 좋은 회사입니다만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종목이 없어야 될 시기. 그리고 삼성 SDI까지만 봐볼게요. 삼성 SDI는 지금 신규 자리는 아니다. 그죠? 기준선 위에 있어서 관심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은 신규 자리는 아니다. 여기서 빨간 구간으로 다시 반등할 때 매수해도 된다. 하지만 주간 일간 차트가 좋은 방향으로 좀 변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만약에 월간 차트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겠죠. 수익률로 본다면 이것도 사실 엄청난 수익이었겠죠. 100% 정도 수익이 났을 건데요. 지나고 나서 뭐 하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저한테 이런 원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하거나 너 지나고 난 걸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MACD가 월간 차트상에서 파란색일 때는 영선 위에 있을 때는 영선 위에 있는 파란색일 때는 신규 매수하지 말고 영선 아래로 깰 때는 일단 매도하자. 그러니까 고객들과 통화했을 때 매도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민망한 주식 설명, 보조지표 설명이지만, 유치한 설명이지만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서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디톡스 한번 볼까요? 아까 대장주라고 했던 메디톡스는 이제 시작이겠죠? 파란색이니까 매수 매도가 가능한 구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다시 시간이 꽤 됐네요. 방송을 마쳐야겠네요. 일단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다우와 S&P 500의 신고가를 주의 주목해야 되고, 나스닥의 반등 여부를, 지지 여부, 테스트 여부를 한 이번 주까지는 봐야 된다. 이것이 같은 것으로 국내 역시도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좋은 호재는 비핵화 관련한 아주 강력한 뉴스가 5월까지 시장을 좀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다만 변동성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시장의 대장주들로 봤을 때 현재 바이오 헬스케어는 메디톡스를 좋게 보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2차 전지에서는 포스코 캠텍, 후성, 삼성 SDI 정도를 대장주로 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서는 코스맥스가 강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길게 방송을 해서 좀 산만했을 텐데요. 일단은 시장은
그때그때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화장품주 이야기를 하면서 네오팜을 이야기를 하다가 네오팜을 잠깐 접읍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네오팜은 지금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뛰어들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뛰어들까봐 이야기를 좀 안 했는데요. 네오팜이 사실 화장품 쪽에선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인데 눌린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건너뛰었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 이 정도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에 침착하게 시장을 좀 더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